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바이오주와 기술주 등 이른바 고성장주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예상을 밑돈 기업의 실적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9% 떨어진 16,026.75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1.37% 급락한 3,999.73으로 2개월 만에 4천선이 무너졌습니다. S&P 500 지수는 0.95% 밀린 1,815.6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본격화된 가운데 대형 은행주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지난 1사분기 순이익이 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것은 물론 17분기 연속 순이익 성장을 달성한 것입니다. 한편 JP모건은 주당 순이익이 1달러 28센트로 당초 예상에 못 미쳤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하락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톰슨 로이터와 미시건대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는 82.6을 기록해 지난 3월 확정치인 80을 웃돌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로 마켓워치 전문가 예상치인 80.8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전월비로 0.5% 오르며 9개월 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생산자 물가가 0.5% 올라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1% 상승도 대폭 웃돌았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수치는 0.1%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는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기술주와 바이오주 등 이른바 고성장 모멘텀주가 급락한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1.21% 하락했고 프랑스 증시는 1.08% 내렸습니다. 독일 증시도 1.47%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유로화의 강세가 계속된다면 추가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IMF 연차 총회에서 유로화가 더 강세로 가면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며 하지만 통화 완화 정책이 추진될 환율의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드라기 총재는 현재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위험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강동석입니다. 기술주, 바이오주 거품에 대한 우려와 또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지면서 2개월 만에 4천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일부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대형 기술주도 던지고 있는 가운데 IT 기업 주가에 낀 거품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개장에 앞서서 발표된 JP모건의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지난 주말 마감된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89% 하락하면서 16,026.75를 나타냈고 S&P 500 지수도 1%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37% 급락이 나오면서 2개월 만에 4천선이 무너진 3,999.73을 나타냈습니다. 유럽의 분위기도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요. 3개국 증시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1.21% 하락했고 독일 증시 1.47%, 프랑스 증시도 1%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30원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13거래일간 이어진 매수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2,000선을 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화 강세로 이익이 예상되는 철강과 항공, 내수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면 수출주에는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는 것이 통념이지만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일지 수출주일지 오늘 하루 원달러 환율 흐름까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4월 14일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 따르면 뉴욕 시장의 조정이 9월쯤 10에서 15% 정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외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또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뉴욕 증시 하락 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가 여전히 좀 반면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그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니까 네. 아마도 이 내용이라든지 시장의 움직임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요 월가의 투자은행들이 현재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 쪽에서는 현재 그 뉴욕 증시의 여건은 밸류에이션 논란 이런 부분이 있지만 네. 현재로서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가을로 갈수록 일부 이제 그 조정 양상 이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발표된 그 현재 언론의 분석 기사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월스트리트 마켓 워치의 화면인데요. 먼저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제목에 그 내용의 대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10에서 15%의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는 이것이 오텀, 가을쯤에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이 가을쯤에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으로서 그 배경 설명이 있었는데요. 연준의 9월 16일과 17일, 그 다음에 10월 28일과 29일, 이때쯤 연준의 양적 완화 종료가 되는 이런 그 테이퍼링 종료 시점에 즈음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비중 확대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9월과 10월 이전에 8월과 9월 정도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현재 내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Bears looking that big 이라고 썼습니다. 앞에 최대치를 10에서 15%로 봤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조금 축소될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장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January to April 이렇게 썼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아주 과도한 포지션의 일부 정리가 현재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에 바이오테크주들의 일부 매도 공세 이런 부분도 일부 비중 조절이나 포트폴리오 조정 시점으로 좀 봤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의 믿음에 현재 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연준이 계속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리겠지만 연준이 현재의 그 경기 부양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안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5월부터 8월까지는 다시 로테이션 바잉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앞서서 중점적으로 받았던 이 9월 전후 시점에서 연준의 테이퍼링 종료와 함께 이른바 금리 인상 우려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최대로는 10에서 15%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장세에 대해서 비교적 배경 설명을 좀 자세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뱅크 오브 멜린치의 수석 스트라테지스트인 마이클 하넷이 지난 10일 날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레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의 장세 어느 정도 움직임이 조금 불안전한 부분이 있지만 웰스파고의 실적이
지난 주말에 좋았고 일부 은행주에 대한 식견들은 좋은 내용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다는 측면, 이렇게 보면 이 확장기죠. 이른바 전염 효과, 부정적 전염 효과가 일시적으로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많이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긍정적인 전망이 현재 증시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은행주들의 실적은 좋았지만 JP모건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뉴욕 증시 하락을 좀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지표들은 괜찮았습니다. 미시건대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상치 80.8을 웃도는 수치를 보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도매 물가 지수도 예상치만큼 올라왔고요. 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그 분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도 예상보다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뚜껑을 열어본 지난 주말에 경제 지표 중에서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4월치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4월은 3월에 80이었는데요. 이보다 상회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82.6으로 발표가 됐고요. 시장 예상치는 80.8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상보다는 상당히 이제 상방향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4월과 6월의 흐름은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소비나 임금 인상 이런 내용으로서도 조금 소비자들이 소비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재 언론의 그 화면에서 그래프가 나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비 심리 지수의 움직임이 4월 달에 이렇게 올라간 수치로 현재 발표가 됐는데요. 1월과 2월, 3월에는 주춤하거나 약간 하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씩 현재 이제 올라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난해 고점 수준에서는 여전히 조금은 좀 못 미치는 흐름입니다. 지난해 소비심리지수의 평균 수치가 86.9였습니다. 이번 4월달 수치가 82.6이니까요. 한 5 내지 6포인트 정도를 조금 더 만회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현재 그래프의 움직임을 봐도 밑에 하단은 점차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추세적으로는 반등 기류가 현재로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유지된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의 톤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은 소비자 심리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로 최근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매우 불안정하게 움직인 것을 하나 꼽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안정성을 조금 더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져간다면 소비심리지수의 그 수치의 안정성, 이런 점도 좀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ECB 드라기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MF 연차 총리회에서 유로화 강세가 이어진다면 추가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다. 유로화 강세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곽에서 자꾸 이렇게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부분인데요. 이번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도 5월이나 6월 추가적인 양적 완화는 6월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주요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거론될 부분이 유로화 강세를 어떻게 조금 조정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드라기 총재가 이런 그 시장의 그 언사나 반응을 조금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 열렸던 G20 IMF 연찬총회와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이 총회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최근에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경우에 이를 좀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내비치는 그 드라기 총재의 언사로는 그리 강하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제목으로 보시면 유로 appreciation 했습니다. 이렇게 유로화가 강세로 가져갈 경우 이것이 ECB의 통화 정책 기조에서 경기 부양 기조를 트리거,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드라기 총재가 현재 회의장에 있는 모습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ECB가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 4월 달에 유로존의 현재 0.5%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름세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 심리 지수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듯이 프랑스의 중앙은행장이죠. 크리스찬 누아예가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1%까지 오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최근에 유로화 강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좀 떨어져서 물가가 좀 하락한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입 물가가 안정화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모든 원인이라고 풀이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영향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보면 드라기 총재가 현재로서는 그 QE 방식 이런 부분은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좀 토대로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로화 강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 구두 언급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화면은 그 ECB의 정책위원 중에 한 사람인 그 퀘레 의원인데요. 베르노 퀘레 의원입니다. 베르노 퀘레 의원은 만약에 QE 방식, 연준의 QE 방식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를 꺼낼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ECB의 QE 방식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적절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자주 환기를 드리는 부분은 연준이 2015년, 그 다음에 영란은행도 2015년 중에 금리를 올릴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 OMT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기에는 이것이 효과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기 때문에 결국 ECB도 연준의 QE 방식으로 좀 돌아서지 않느냐 그 시기를 잘 보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한편 중국에서는 16일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인민은행 부총재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경기 부양은 없다. 경기 부양은 없다. 그러면서도 이제 속으로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부양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중국 경제의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 기조와 목표 수치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안정적인 이런 그 언사들을 좀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중국의 GDP 발표가 16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달 들어서 뭐 실적 시즌의 기대감, 특히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별반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1분기 GDP 수치, 미국은 0.6 정도, 그 다음에 현재 중국은 7.2에서 높게는 7.4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목표 올해 경제 성장률 7.5 밑으로 들어갈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강 부총재가 워싱턴에서 열린 IMF 연차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주였죠. 보아 포럼에서 리커창 총리가 얘기한 바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위적으로는 경기 부양 카드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 제목에서도 보시듯이 현재의 중국의 성장률 수준은 reasonable range,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위안화 약세 기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강 총재가 언급을 했는데요. 위안화의 변동폭을 좀 확대한 것 이런 부분은 시장 친화적인 그 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현재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쟁유 미국의 재무장관이 최근에 위안화의 절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명성 카드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워싱턴 IMF 연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고 또 지나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그 합의 사항이나 합의서 도출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 형식으로 이런 부분을 노력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령으로서 이것이 준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꼽았습니다. 함께 현재 언론의 그 기사 내용을 좀 보시겠는데요. 현재 라가르드 총재가 가운데 앉아 있고요. 여러 중앙은행 재무장관들이 워싱턴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제목을 보면 데들락이라고 썼죠. 전반적으로 IMF가 현재 가져가는 개혁 방향이 그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내용의 톤들은 G20 이 신흥국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IMF를 통해서 나오더라도 IMF가 독자적으로 이를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IMF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IMF 지분이 가장 많은 미국의 비준이나 승인이 얻지 못하게 되면 IMF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러시아 쪽에서도 가장 강한 톤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러시아 내 앤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IMF가 재정위기국의 지원체제를 묵시적으로 미국의 승인이 없다면 이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그 가장 현재 그 첨예하게 좀 대립이 되는 것은 연준의 테이퍼링과 신흥국의 경기 불안 이런 부분의 코디네이션 불협화음을 좀 이전에 이를 좀 잘 다독거릴 수 있는 의사소통의 창구가 적절치 못하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인도의 라구암 라잔 중앙은행 총재가 브루킹스 연구소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연준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좀 했는데요. 여기에 벤 버네키 의장이 아니다, 우리는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라구암 라잔 총재가 실질적인 내용이 좀 없다는 측면에 내용을 좀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IMF도 신흥국들이 현재 바라는 수준이죠. IMF의 지분을 더 많이 취득을 해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진전이 없는 부분에 다소 좀 그 패시미스틱한 조금 회의적인 이런 기사가 좀 튀어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선진국과 신흥국의 또 의견이 좀 점차 줄어들면서 좀 세계 경제에 좀 긍정적인 전망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중요한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정부 정책 기대감과 또 실적 기대감 속에 건설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나스닥의 급락의 영향으로 기술주가 순환을 겪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주간 주목해야 될 경제 일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이단 매수에도 불구하고 2000선을 다시 한번 내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 목요일에 해외 증시가 좀 급락세를 마감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역시 약세를 띄었는데 그래도 뭐 시장은 좀 선방을 하면서 마감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띄었던 게 건설주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아직까지도 상반기에 남아있다는 게
긍정적이라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수직 중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2분기에서부터 혹은 뭐 늦어도 3분기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건설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게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해외 저가 수주 이러한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올해는 거의 다 작년에 거의 다 마무리되고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같이 묻어져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매물대를 좀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고 이 자리가 돌파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삼성물산, 뭐 대우건설, GS건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뭐 간단하게 삼성물산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은 지난 주말에 보시면 65,400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이제 이미 직전 고점, 2월 달에 고점을 돌파를 시킨 자리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고점 때까지 주가가 왔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약간의 모멘텀이 조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긍정적 변화가 된다라면 건설주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하락에 나오면서 4,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일단 기술주 부진이 국내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죠. 일단은 뭐 지난 주말뿐이 아니라 네. 지난주 내내 해외 지수 중에서 나스닥의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혹은 뭐 기술주들 좀 약세를 상대적으로 띄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페이스북의 급락 여파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뭐 페이스북의 펄을 본다라면 뭐 100배가 넘는 지금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고평가 너무 비싸지 않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역시 페이스북이라는 다른 SNS 주들이 가면서 같이 연동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강한 추정이 같이 연출되면서 마감됐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SNS 관련된 종목군들 컨텐츠 보안 업체들이 최근에 좀 하락폭이 좀 큰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추가적인 하락이 좀 열려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네이버만 간단하게 보신다면은 네이버가 88만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74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만은 여기서의 추가적인 상승을 그러니까 반등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계단식 하락을 연장선을 좀 뛸 수 있다. 이 얘기는 자칫하다가는 121선 자리인 70만원이 이탈할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일 뿐이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은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롭게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는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까지 확인할 수 있고 당장 현재 시간으로 14일에는 미국의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지표가 좋게 나와서 좀 뉴욕 증시의 추가적인 하락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날이 네. 이번 한 주죠.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유로존 2월 산업생산지수 그리고 미국에서는 3월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미국 2월 기업 재고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소매 판매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월 15일에는 유로존 2월 무역 수지, 미국 4월 뉴욕 제조업 지수, 미국 3월 CPI 그리고 미국 NHB 주택시장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4월 16일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중국의 3월 고정자산 그리고 3월 소매판매 중국의 3월 광고 생산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날 1분기 GDP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뭐 앞에서도 이현미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장에서 7.2에서 7.4%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것보다 더 좋게 나오는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약하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국의 경기 부양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미국 주간 MBA 주택 융자 모기지 신청자 수하고 미국 3월 주택 착공 건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4월 17일에는 유로존 2월 22일 경상수지 그리고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4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4월 18일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부활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휴장을 하기 때문에 경제 발표가 없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 또 한 번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뉴욕 증시가 빠지는 만큼 국내 증시는 그렇게 하락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오늘장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 불행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안 빠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도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시적인 하락이 났을 때는 우리나라는 약간 디커플링 장세가 발생하면서 움직였습니다만은 추가적인 연속해서 하락이 나왔을 때는 같이 좀 반영을 됐던 부분을 생각하신다라면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중요한 변곡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 금요일 아침 시가라고 볼 수 있겠죠. 저점에서 쭉 오후장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됐기 때문에 그 자리, 지난주에 저점을 얼마나 잘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하루의 체크 포인트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지난주 주말에 보신다면 현물 쪽에서는 한 1,000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현선물 동향을 보시면서 특히 선물 쪽의 수급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경기 방어주들, 음식료도 될 수 있겠고요.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시장이 여기서 꺾여 내려간다, 1800 이렇게 꺾여 내려갈 게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이라면은 경기 민감주들이 한번 올라오고 나서 가격 조정 줬을 때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권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방어주만 보시는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도 좀 가격 지지력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월요일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지난주 저점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경기 방어주와 경기 민감주 동시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뉴욕 증시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헨리 블라제 최고 경영자가 최근 미 증시 급락이 훨씬 더 격심해질 수 있다는 몇몇 징후가 있다며 증시 폭락이 시작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징후가 포착돼서 이런 말을 하는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럴 린치에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던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성장주에 해당되는 이제 바이오주라든가 IT주가 거품 논란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자꾸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는 조정이 지금 깊어지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P 5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퍼가 옛날에 과거치를 보면 평균 15배 정도가 돼야 한다고 하죠. 근데 지금 25배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함으로써 이제 긴축 모드로 가는 거, 이런 부분들. 또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데 향후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더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의 하락 이유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도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항상 시장이 마지막 힘을 낼 때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투심으로 낳는 거거든요. 지금이 이제 마지막 버블을 가는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은 이 부분이 시장에는 상당히 무의미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다우가 60일선을 일단 붕괴를 했죠. 60일선 지지력 테스트 한번 성공하고 나서 바로 붕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는 두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은 거의 사실이다라는 거죠. 추가적 조정 가능성은 제기될 수 있지만 이거 추세 반전일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주가 옵션 만기입니다. 미국이 옵션 만기가 되면 전주에 미리 하락하고 만기주에 끌어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만기주 전에 미리 올리고 만기주에 끌어내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아직 그 4월달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아마 그런 경우 수가 아니겠느냐. 만기가 이제 다 왔기 때문에 일단은 눌러서 하락 쪽으로 밀어놓고 그다음에 막판에 만기 쪽에서는 상방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을 본다 그러면 지금 요 차트는 제가 아마 지난주에 그려놓은 거죠. 지난주에 그려놓은 건데 이 모습을 보시면은 제가 요 선 하나 그어놓은 자리가 지금 현재의 위치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 파란색 선 요 60일선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패닉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쌍봉 형태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형성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러한 자리가 아닐 거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월봉 같은 모습을 보면은 전혀 뭐 추세의 변화가 없는 거죠. 일봉 상태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이 보이는 모습이지만 월봉 상태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차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일단 미국 장은 제가 볼 때 추가적 상승을 위해 에너지 축적 정도로 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지지력 여기서 반등이 들어와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죠. 이평선상으로는 요 연장선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거 올라오고 있는 이제 200일선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할 수 있고요. 또 일목균협의 후행 스팬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뭐 3,800까지도 열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반등이 실패하면 좀 더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평선상으로는 지지력이 보였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운딩을 주든가 아니면 추가로 한 번 더 밀렸다가 한 3,800 정도에서 바운딩을 주든가 아마 이런 식의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가는 국마로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봉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은 반등하고 조정을 줘도 아직까지는 뭐 이 캔들이 추세 반전으로 갔다고 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승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일 수가 있다. 만기주에 보이는 상황일 수 있다는 말이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의 부채 위기를 불러온 원흉으로 물렸던 자산담보부 증권이 디플레이션 리스크의 구원투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의 정책자들이 ABS를 선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한번 궁금하고요. 드라기 총재가 유로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ABS는 제가 아마 예전에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직접 대출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자산담보부 증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담보를 통해서 다시 담보를 통해서 다시 대출을 받는 그런 경우서기 때문에 실수가 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도 자산담보부 증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과거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아주 미미한 부분에 해당됐던 부분이다라고 지금 정책 위반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자산 매입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느냐. 사실 국채 매입을 하게 되면요. 이것은 이제 어떤 은행이라든가 국채를 가지고 있는 거를 사주고 은행이 그 돈 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은행이 그 대출을 못 해주고 그냥 돈을 들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고 싶은 거죠. 지금 그 ECB에서 얘는 LTR을 하고 미국에서 양적을 통해서 국채를 매입하고 있을 때 이 국채의 대부분은 은행이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 은행이 그 국채를 사줌으로 인해서 은행이 돈을 현금을 쥐게 되고 현금을 다시 시장에 풀어서 시장에서 대출이 돼서 그걸로 이제 소비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안 되고 있거든요. 돈이 은행에 딱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행은 이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시 연준에다 되돌려 놓는 그래서 0.25%의 금리를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부실 채권이든 어떤 채권을 통해서 기업에서 오히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화된 상품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OMT에 대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이 실제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사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풀고 가겠다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의중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또 가게가 대출을 받았어. 그거를 통해서 이제 투자가 일어나지고 고용 촉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가 결코 효과는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업에 돈이 흘러가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돈맥 경화를 일으키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돈만 어느 한 곳에 뭉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주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ABS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풀어주겠다 그런다면 일단 그 유로존은 상당한 그 시장에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약간 있다고 옛날부터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과거에 이 ABS를 통해서 시장에 불안한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안전장치를 둘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것이 일단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참 재미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웃었습니다. 이게 조만간 경기부양이 하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정책 기반자들도 이걸 통해서 시장의 투자가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할 건지 실망할 건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꾸 뉴스를 하나씩 내보내죠. 얼마 전에 그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1조 유로의 국채 매입하고 이렇게 보도가 하나 딱 나왔죠. 그런 다음에 시장이 잔잔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로존 위기 원인 ABS를 또 한 번 던져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는 하고 싶은데 시장 반응이 가장 따뜻한 걸 좀 찾고 있는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지금 찾는 과정 속에서 자꾸 하나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 이 모습을 보니까 뭔가 하나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연준에서 했던 거, 양적완화 무제한 국채 매입가처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ABS 가능성 상당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일반 기업들이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은행들이 꽉 쥐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돈이 흘러가지 못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소비 또 인플레이션을 장악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ABS를 통해서 기업들이 돈만 받을 수 있다면 돈만 유출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물론 과거에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만 있다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CB가 정책을 내놓기 전에 뉴스를 흘리면서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상황, ABS가 현실적인 또 현명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코멘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증권가의 차이나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만 미니 부양책을 통한 중국 정부의 경기 둔화 방어 의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파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IMF가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 내비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3월 수출 지표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지표하고 수입 지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네. 중국이.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중국이 작년에 그 홍콩을 통해서 이 수출에 대한 그 물량을 늘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거품이 꺼진 상태라면 지금의 중국의 그 어떤 수출의 모습은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차이나 리스크 해소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미니 경기 부양 통해서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실 미니 경기 부양들 내용들을 보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환율 변동폭을 빼놓고는 나머지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으로 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투심을 약간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정말 차이나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GDP 성장률이 현재 시장 예상치가 7.2에서 7.3 정도, 많게는 7.4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7이 깨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통화 정책을 피고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 다시 늘어나는 전략. 그래서 연율로 7.5로 좀 맞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차이나 리스크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이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요. 역발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GDP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미연에 목표치를 낮추자는 겁니다. 낮게 나와도 시장 걱정하지 말라. 그게 바로 이 뉴스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차이나 리스크 해소되고 잘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라 1분기 GDP 성장률을 아무도 모르죠. 목표치를 제했지만 이게 더 나빠질 수 있는 거를 대비한 시장의 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더 나빠져도 경기 부양에 기대감이 있고 나빠도 어차피 미니 경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차츰차츰 나타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뉴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차이나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경기 부양 중에서 환율 변동폭 그거 외에는 사실 단기적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환율 변동폭 뭡니까? 위안화 약세로 좀 끌고 가게 되면 일단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난다 뭐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지금 뭐 미니 경협을 통해서 뭐 철도를 건설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한 1년, 2년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재정 정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리를 약간 개선시켜주는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본다면 미니 경협 부양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통화 정책을 뭔가를 하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가 안 되더라도 혹시라도 뒤처지더라도 시장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16일날 GDP 성장률이 7%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7%가 깨지면 오히려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경기 둔화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뭔가를 안 하면 이제 큰 문제가 터지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시장이 다가가면서 오히려 저점 매수가 시장이 유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중국의 GDP 성장률이 좀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GDP 성장률 7.5% 하회하게 된다면 얼마나 하락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고 김동섭 이사님은 7%가 깨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한번 내주셨습니다. 뉴욕 증시 주춤하는가 했던 기술주의 부진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2개월 만에 4,000선이 무너졌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국내 증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환율이 벌써 1,040원대가 깨져 있는 상태죠. 물론 제가 볼 때는 1,055원까지 올라왔다 다시 내려갈 거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00원 정도로 가겠지만 이게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너무 빠른 게 중요한 거는 빨리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근데 환율 떨어지는 거 대비 주식이 상승이 너무 약하다는, 그러니까 환율과 주식이 너무 안 맞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1,050원일 때 주식이 2,050을 전후에 움직임을 보였었으니까 지금 주식은 2,100원 안에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환율이 반등을 주더라도 주식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은 환율로 본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장에 의해서 시초가는 하락해도 막판에는 어느 정도 견뎌내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11포인트 정도 빠지고 끝나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그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체력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오늘도 역시 미국 시초가, 미국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지만 너무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겠느냐.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기관들이 결국에 와서는 외국인과 같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는지, 요거 하나 보면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는지 또 여기에 기관이 매수에 동참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4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